저 학생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손에 너무나 어린 친구들이에요. 저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부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뒤집어 씌워서 나와가지고 그냥 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 느낌이 난다 싶으면은 다 뭐 이색적인 거를 다 분류를 하고 있고 가서 하트를 하는 것도 풍기물론이에요? 결혼식이 어디 바닷가에 가서 하트를 그리냐.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북한 주민들의 단속과 통제를 위해서 김정은이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너무 악독해서 일명 북한의 3대 악법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3대 악법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 모십니다. 북한 이탈 주민 1호 변호사입니다. 이영현 변호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박송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온 박송미입니다. 오늘도 또 무거운 주제지만 또 발랄하게 재미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요 페이스북에 처음 오신 분인데 이분은 정말 막 한국에 오신 분입니다. 막. 지난해 5월이죠. 일가족 9명이 목선을 타고 탈북한 뉴스 기억하시죠? 네, 그거 깜짝 놀랐죠. 그렇죠. 네. 그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마 목선 타신 분 중에 한 명이 와 계세요?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 이제 막 한국에 오신 김일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황해도에서 대한민국 서울로 23년 5월 7일인 거죠. 저희 일가족 9명과 함께 한국으로 서울로 이사를 왔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한국 생활 1년 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와. 웰컴. 아니 뭐 이혁 씨 모두 다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오셨겠지만 특히 이것 때문에 한국에 오셨다면서요? 사실 제가 이 북한의 이 3대 악법 때문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없을 형편에 놓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국을 가야겠다라는 최종적인 결심을 품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가족들을 일일이 설득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무슨 법인지 진짜 너무 나중에 충격이야. 사정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날 노동신문에는 이 법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반사회주의 사상 문화의 유입,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 정신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반사회주의가 한국 문화를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뭐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이 3국의 문화 콘텐츠를 보고 듣고 하면 이게 그 법에 포함되는 거죠. 네, 뭐 그 외에 뭐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던가 또 아니면 북한 문화에 맞지 않는 내용이 담기면은 다 무조건 통제가 되고요. 또 북한에서 만든 드라마, 영화 이런 것도 이제 통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 북한 영화 임꺽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뭐 그 영화에는 신분 차별, 그다음 뭐 또 평등 사회를 외치자 막 이런데 반란 같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북한 국가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고 해서 또 못보게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꺽정이 신분철폐, 네. 뭐 평등
공정사회 이런 걸 외치니까. 그쵸. 아, 김정은이 딱 싫어할 내용이네요. 그렇죠, 양심에 그렇죠. 찔려서 금지했을 거예요. 제가 살고 있을 때 당시도 그 한때 임꺽정 영화를 못 보게 했었거든요. 정말 오. 못 보게 했었는데 제가 북한에서 한국 TV 라디오를 너무 많이 시청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오히려 한국에서 임꺽정이 영화를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한 2015년쯤인가 17년쯤인가 그쯤부터 이렇게 다시 임꺽정을 보게 했거든요. 또.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때 못 보게 하니까 그 영화를 봤던 사람들이 걸려드는 게 다 범죄자한테 가서 나중에 처벌을 받았는데 그게 쑥 후인 어느 날부터는 봐도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억울해진 거죠 그냥. 그러네요. 임꺽정을 보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네. 나중에 또 그걸 풀어줬다. 네. 이게 무슨 체계 하나 없는 나라의 시스템입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북한은 공개적으로 외부 문화의 유입을 경계하고 단속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김정은이 체제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북한이 이렇게 단속을 강화한 이유가 뭘로 생각이 드세요? 사실 북한은 예전부터 한국 문화나 미국 등 어떤 자유국가의 어떤 문화가 이게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했고 통제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접한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을 해왔는데요.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국경을 다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부 문화가 계속 유입이 되고 수많은 주민들, 특히 청년들이 그 문화에 젖어드는 것, 그런 어떤 현상들이 더 확산되는 것에 어떤 체제 안정 또는 체제 유지 차원에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어떤 친구들 집에 척하면 평소에 뭐 볼만한 게 있냐 하면 한국 드라마 같은 걸 흔히 접할 수 있었거든요. 진짜요? 예. 근데 코로나 기간에 그래서 대략 2020년부터는 내가 그런 친구들 집에 척가도 평소에 좀 심심해서 뭐 볼 거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볼 게 어디가 있어? 때가 어느 때인데. 그냥 싹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통제를 엄청 강화했고 예전보다 한수위 높인 강도로 처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교화 정도 갔던 사람들도 뭐 그래서 가차없이 총살을 했고 공개 처형 횟수를 많이 했고 또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데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좀 겁을 먹었다고 볼 수 있고.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의 한국 콘텐츠를 보는 것을 통제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먹혔다, 네.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문화를 주로 소비하는 계층이 청년층들이잖아요. 이른바 MZ라고 하는 사람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법이 북한의 청년들, MZ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은이가 이제 앞으로 북한 체제를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북한의 청소년들, 젊은층, 청년층들의 지지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 통제는 당연하고 그 외부 문화에 물든 청년층들을 사상 개조하고 또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바로 이 3대 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3대 악법이라니요. 네. 이거 얼마나 독하기에 이런 별명이 붙은 건가요? 반동법이 나오기 전에는 형법, 그리고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 등에 따라서 외부 문화를 단속하고 처벌을 해왔습니다. 최소 1년 이하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 노동 교화형이 전부였습니다. 송미 씨 노동 단련형이 뭐예요? 뭐 노동 단련형이라는 거는 뭐 최대 1년인가 6개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단기간이에요. 근데 노동 교화형은 이제 1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해서 생긴 법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 이제 북한은 이제 단련대는 각 지방마다 있어요. 이제 단련대에 가면은 제철, 사계절마다 일을 하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교화서도 이제 또 뭐 전거리 교화서를 가냐, 개천 교화서를 가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지가 않다고 하네요. 일단 저의 친구들 속에서도 단련대를 가보고 교화를 가보고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단련대는 기간이 짧으니까 바싹 그 기간에 그냥 열물까지 기원할 만큼 그렇게 고통을 준다.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그러니까 6개월, 만땅 6개월인데 6개월 동안에 고생을 엄청나게 했대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한 고생이 교화 가서 3년 동안 한 고생만큼 된대요. 그러니까 기간이 긴 것만큼 좀 그렇게 가혹하게 노동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배고픈 고통이 있다. 교화서는 배고픈 고통이 있지 노동을 하는 게 심해서 힘든 고통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일하러 나가서 칡으로 산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참혹했습니다. 네. 지금 듣는 것도 심한데 반동법 나온 이후에 처벌이 더 심해졌다고 얼마나 더 심해진 거예요? 반동법이 나오면서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이 최대 무기 노동 교화형 또는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 거론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가장 문제된 조항이 있는데요. 그 제27조를 보시면 기뢰용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등을 보고 들었거나 유포하면 최소 5년 이상 노동교화형에 처하거나 최대 무기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제28조를 보시면 족대국 영화, 녹화물, 그리고 도서, 노래 등을 보고 들었거나 유포하면 최소 5년 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하거나 최대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저는 먹고 사느라고 너무 김정은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진짜 변호사님 말씀 듣고 또 법조항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이거 내 눈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이걸 사형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혹시 변호사님 북한 말고 다른 국가에도 이런 법조항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이런 그 3대 악법과 같은 비슷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 뭐 러시아나 뭐 동구권의 자유국가들이 존재했지만 그 나라들에도 이 정도로 악법은 존재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데요. 혹시 이력 씨도 주위에 친구들 이런 처벌 받은 친구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친구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받은 형벌인데 교학 9년을 메고 들어갔거든요. 아직 출소를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녀석은 총살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그 3대 악법이라고 하는 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시돼서 그 이후에 지은 죄라는 데로부터 이게 좀 엄중하게 처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 영화 뭐 3편과 뭐 한국 노래 70곡 정도를 다른 애들하고 공유를 하고 뭐 보고 시청했다라는 그런 죄명으로 해서 총살을 맞았거든요. 그 친구가 직접 아닌. 네, 저도 그 목격했죠. 봤어요? 사용하는 걸 총살 봤죠. 당하는 근데 사형이라는 게요,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지금 뭐 인권이 없는 거죠, 사실. 뭐 사형수의 얼굴도 확인 못 하고요. 이 사람이 분명 그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뒤집어 씌워서 나와가지고 그냥 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죽은 사람이 뭐 분명히 걔가 맞는지 아닌지는 뭐 추정을 할 뿐이군요. 추정이나 할 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너무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네요. 그걸 지켜보려니까 마음이 많이 괴롭더라고요. 그렇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많은 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썩어빠진 괴뢰 문화는 학생 소년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사람의 쇠세대들을 반동 사상 문화의 희생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아마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걸린 친구들인가 봐요. 너무나 어린 친구들이에요. 저보다 더 어릴 것 같아요. 네. 제가 북한에 살고 있을 때 당시 네. 저 영상물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상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연을 했거든요. 강연할 때 저도 저 내용들을 봤던 숙제했던 내용이에요. 뭐 저런 식으로 경고를 주는 거죠. 자, 니들도 이렇게 돼. 니들 보면 이렇게 처벌해. 이런 걸 경고 메시지를 정말 보여주거든요. 저 영상물을 북한에서 이미 보고 저걸로 한 차례 교육을 받으셨군요. 또 중학교 교원이라고 나와요. 고급 중학교 3학년. 저 학생들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손에 수갑을 채우네. 수갑을 채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린 친구들이에요. 어떡해. 저 고등학생. 아, 네. 고등학생이에요? 10대, 예, 10대 중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본 영상이 재현이 아니고 실제 영상이에요? 실제예요? 예, 이 영상은 그 추정컨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평양시가 이제 그 교육용으로 배포한 영상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가 휴대폰으로 이것을 이제 몰래 촬영을 해서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스크를 쓰고 이제 있는 것으로 봐서 2021년경에 촬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동법 시행 초기부터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모습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 같은데, 근데 미성년자들은 저렇게 처벌을 안 하지 않나요? 북한도 사실 과거에는 미성년자를 이렇게 직접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가 미성년자가 잘못을 하면 부모가 대신해서 처벌을 받는 정도가 이제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중범죄를 저질러도 법 집행까지는 그 가능한 나이까지 기다렸다가 성인이 되면 그때 처벌을 하거나 또는 유예를 하거나 해왔는데 이 법은 그런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아, 다, 그 예외 없이. 싹 다. 예외 없이.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이 법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영상을 보니까 너무 충격이네요.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애들을 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럴 수가 있어요. 저 지금 손이 막 다 떨리고 너무 그렇네요. 2020년에 반동법이 시행된 이후 2021년 북한 전역에서 반동법을 위반해서 처벌받은 사례들의 증언이 좀 나왔어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양강도 해산시에서 14살 중학생 A군이 영화 아저씨를 시청하다가 체포가 됐는데 시청 5분 만에 단속됐는데 5분밖에 안 봤는데 14년 와, 교양형을 받았다고 해요. 14년? 강원도 원산시에서 한 주민이 한국 영상물을 주민에게 몰래 유포시키다가 적발이 됐는데 가족과 지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총살당했어요. 어머, 어떡해. 인기 많은 드라마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 얻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것도 북한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네, 함경북도에서 오징어 게임 복제본을 고등학생에게 판매한 이 밀수업자 들켜가지고 그 밀수업자, 그 판매한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좀 더 뭔가 가중처벌이 됐을 것 같아요. 총살 맞았겠죠. 총살. 네, 맞아요. 체포해 사형 바로 판결 내렸고요. 고등학생은 무기징역 평생. 처리. 진짜요? 네, 아주 진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이 반동법이 일반 주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 남포시의 북한 제3군단 지휘부 후방부장 김 씨가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시청하고 보관했습니다. 총살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기징역. 총살 당할 정도면 뭐 무기징역이나 뭐 평생 일할 수 있는 곳에 갔겠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해요. 이 반동법은 이제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북한의 모든 사람들, 간부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법이고요. 그래서 외부 문화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간부든 미성년자든 처단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법도 좀 볼게요. 평양문화보호법과 청년교양보장법은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에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이제 2000년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북한 내에 만연해 있는 한국말, 한국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것을 또 만듭니다. 결국에는 그 남한의 어떤 표현, 언어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북한의 표준어,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법을 또 만들었는데요. 이 법의 경우는 주책명 위협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이제 청년들을 준비시켜서 청년 강국을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상 외부 문화에 익숙해진 청년들을 단속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년 강국은 말뿐인 거고 한국말, 한국 문화 쓰지 말라는 거네요. 혹시 두 분이 죄송하지만 북한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썼던 한국말이나 한국 문화 있을까요?
뭐 한국 문화라 하면은 많이 드라마를 접했던 거고요. 이제 한국말이라는 거는 물론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배웠지만 이제 워낙 단속을 하니까 말은 언어는 밖에 나가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많이 못 쓰고 가장 좀 그래도 한국말이라고 변화된 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게 가장 많이 친구들에게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를 보면서도 패션도 좀 많이 바뀌었고, 패션이?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숙마 바지, 여자들이 숙마 바지를 입고 숙마를 타는 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숙마 바지 패션이 비슷한 바지가 있었어요, 북한에도. 근데 저는 이걸 입고 나갔다가 여명기찰대한테 단속이 돼가지고 하루 정도 그 강제 노동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여명기찰대라는 조직의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토밭 김 메고 네 그거 갈아입을 수 있는 바지를 보호자보고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갈아입고 바지는 찢어서 버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승마 바지가 왜 뭐가 잘못됐어요? 북한에서 단속을 하는 숙마 바지, 그 숙마 바지는 각자 패션에 지퍼가 진짜 많아요. 이게 네. 포인트로.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주름이 없어요. 그리고 골반을 드러낼 수 있는 윤곽적인 바지라고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네, 그거는 우리도 좀 그래요. 한 번쯤 입어볼 수 잊지 있대. 말라면 잊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는 게 장마당 세대입니다. 아, 근데 김주호의 패션은 단속 안 해요? 그 북한에서 단속하는 스타일만 걸러 입는 것 같은 그 예를 들면 김주호의. 시스루 같은 거, 살 다 보이는 거. 네. 그렇죠. 뭐 솔직히 그것도 많이 따라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입고 나가서 뭐 해요? 단속되는데. 뭐 그렇다고 김주혜는 이렇게 입는데 저는 왜 단속해요라는 말을 못 해요. 그렇게 말했다가 형이 더 커지거든요. 못하겠죠. 네, 그래서 뭐 본인들은 괜찮고 이제 주민들은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요 그 북한 있을 때 저의 와이프가 저보다 8년 연하거든요. 연하면서도 그러니까 한국 말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많이 보고 익숙해지니까 그게 말실수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와이프라는 단어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미제말. 북한에서도 계속 와이프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정도 자연스러움이면. 뭐 예를 들면 무슨 내가 뭐 예고 없이 그냥 뭐 제 와이프 보고 싶어서 찾아가면 오빠 어떻게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오빠? 데이트하고 싶어 왔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일상 용어가 된 거예요. 오싹하네요. 모든 단어가. 그러니까 제 와이프를 만나서 처음부터 좀 어느 정도 좀 세뇌 과정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한국 이렇게 말을 해라. 한국 이 영화 같은 드라마 이런 장면들 이렇게 오프닝 다 자르고요. 제목 모르고 나오는 그 소개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모르게끔 하고서 보게 되면 나중에 어디 가서 단속돼도요. 알고 본 거하고 모르고 본 거 성격이 또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자르고서 영화들 기본 주된 내용 많이 보여줬고. 근데 네. 저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제 후배인 거죠. 저보다 한 30살 후배 정도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형은 형수님 만날 때 프로포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알고 있는 거죠. 네. 나 임마 그건 어느 나라 말이냐? 뭘 그러세요? 인마. 난리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네. 인마도 한국말이고 프로포즈도 한국말이고 데이트도 한국말이고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네. 요즘 뭐 장마당 세대는요 대부분 그냥 좀 일상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인마, 뭐 와이프, 여자친구, 뭐 프로포즈. 일진 뭐 이런 것도 알고. 일진도 알아요? 뭐 제가 죄송한데 일진 북한에서 출신이세요? 많이 만나. 안 그러면 일진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일진 처음 만나요. 일진 처음 만나요? 북한 일진. 북한에서 온 일진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그냥 한국이네요. 저 들으면서도 오싹해요, 아찔해요. 이게 3대 악법이 뭐 단속이 강화됐다 하는데 이건 뭐 사실 이 3대 악법으로 인해서 초부를 주자면요. 북한 장마당 세대들 다 전부 잡아가야 돼요. 안 본 친구가 없고 안 듣어본 친구가 없거든요. 걸렸으니까 얘가 범죄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수 없으니까 걸렸지. 예, 재수 없는 친구들이 걸려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본 사람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이 보고 많이 듣은 친구들이 걸려들지 않고 살아요. 그냥. 그렇죠. 돈이 없는 것뿐. 그리고 이렇게 단속되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남들 볼까봐 이런 종이에다가 똘똘 말아가지고 이 안에다 돈을 넣어가지고요. 바로 아유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거 뭐 이러면서 부피를 보거든요. 이렇게 부피를 보고서 좀 두툼하면 가만히 있는데 좀 부피가 작다 하면 이거 뭘로 보고 이러는 거예요. 막 뭘 그렇습니까? 한밀간 농지
부피가 작을수록 이 액수가 더 많은 거 아시죠? 뭐 이러면서 그러면 부피가 달러를 주는 거거든요. 또 그러면 그냥 시신 뚝 따고서 그냥 지나가는데 되게 인지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럼 일단 끌려가면은 그 부서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그만큼. 그러면 아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손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빠져들고 죄가 점점 가중돼서 나중에는 처벌을 엄하게 받는 거죠. 보이부 동지 이렇게 주면 그 보이부가 가서 그래 내가 와이프랑 나눠 가질게. 뭐 이러잖아요. 자, 한국말이나 말투 단속은 물론이고요. 평양문화보호법으로 인해서 이름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름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이나 중국 드라마에 나왔던 이름을 쓰면 개명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개명까지. 네. 그 2000년 이후생이면 송미 씨 친구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맞아요. 이제 북한은 이제 그럴 때 김정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30살 딱 돼서 짜잔하고 이제 김정은이라고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 김정은이라는 아니면 뭐 다 성은 다르지만 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친구들은 싹 다 개명을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뭐 남한 드라마 아니면 뭐 외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름 뭐 흔히 말하는 뭐 세나 뭐 세린 무슨 체린이 뭐 이런 남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지명되는 이름들도 실질적으로 개명을 해야 된다고. 딸 이름이 세린인데 그것도 안 돼요? 주애랑 정은이만 못 쓰게 하는 줄 알았더니 세린이까지.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이름만 단속을 했다가 이제 점점 그 이름을 짓는다 자체는 남한 드라마를 드라마를 봤다는 봤다라는 거. 거잖아요. 보고 알았다라는 아니. 추정을 해서 이 이름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애매한 게 안 봤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넌 어떻게 알아? 이럴 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창의적으로 내가 그냥 만들어낸 거야. 네, 이거 너무- 우연히 드라마에서 나온 이름인 것뿐이고.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네, 너무 북한은 관계가 애매해요. 따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일단 잘못했잖아요. 잘못해서 단속이 됐으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일단 내가 옳다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일단 머리를 숙여야 돼요. 네.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한국 드라마를 봐서 이름을 그렇게 진다고 단정지어서 그걸 통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그걸 통제할 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자 이게 남한식 말투고 남한식 이름이야. 그러니까 쓰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분명적으로 이름을 지라오. 이렇게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이름을 지은 건 도대체 뭡니까? 저 같은 이름. 김일효. 맞아요. 강해요. 받침이 꼭 들어가요. 그리고 또 그렇죠. 어떤 예.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뭐 들면. 충성이. 뭐 충성. 예, 당에 충성한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이름. 형령형. 뭐가 있지? 일심이. 뭐 일심이. 그러니까 일심단결. 뭐 당에 충성한다. 뭐 이 뜻인 거. 그러면 세아미는 혁명적인 이름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닌 것 같네요. 냄새 나는데? 아닌 거예요. 저 순수 한글이거든요. 진짜. 샘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좀 듣는 느낌에는 왠지 좀 나가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가리. 또 다른 악법을 또 보시죠. 이 청년교양보장법은 미래 주역인 북한 청년들이 갖춰야 할 교양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자유, 억압, 통제 그 자체더라고요,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특히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를 보시면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16가지 사항을 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기면 처벌을 받는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강력 범죄 행위, 종교와 미신 행위, 불순 출판 선전물을 유입하고 제작하고 복사, 보관, 유포하는 행위, 우리나라 노래를 왜곡해서 부르거나 우리식이 아닌 춤을 추는 행위. 여기서 우리나라는 북한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식이 아닌 이색적인 말투로 대화하거나 글 쓰는 행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혼이나 조혼을 하는 거. 사실혼 생활을 하는 행위. 결혼식을 하면서 사회에 건전한 분위기를 흐르는 행위. 결혼식이 사회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인가요? 좀 애매한데요. 예, 이 기준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 법이라는 것은 명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이 애매모호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 형법, 이 사람을 이제 처벌하는 법은 더 구체적인 명확성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 북한의 법률들은 대부분 다 애매모호합니다. 보셨지만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딱 떨어지는 예.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법을 볼 때, 특히 형법을 볼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법에 나와 있으면 그 행위가 뭔지 알고 그래야 제가 그 행위를 안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 정확히 근데 알아야죠. 그렇죠. 근데 저 법을 보면은 도대체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너무 굉장히 애매모호한 법이고요. 결국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북한 주민들, 특히 청년들을 단속하고 통제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단속하는 사람 마음이겠죠. 어. 뭐 북한은 뭐 조금이라도 뭐 내가 봤을 때 아니면 단서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뭐 한국 느낌이 난다 싶으면은 다 뭐 이색적인 거를 다 분류를 하고 있고 뭐 결혼식에서 여기는 보통 하얀 드레스 예쁘게 입잖아요. 북한에서 지정하는 거는 드레스가 아닌 한복. 네, 뭐 그리고 오버도 안 돼. 이게 만약 여기서는 막 신랑이 막 갑자기 업을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패백식 때 하잖아요. 패백식. 네, 그 전통. 없는 것도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왜요? 왜냐하면 어떠냐면 신부는 시집갈 때 얼굴도 들면 안 된다고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막 신랑이 신부를 막 치마를 입은데 좀 옹pos어요. 이러면은 좀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에 풍기문란해진다. 또, 풍기문란. 네, 그리고 막 결혼식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에 하잖아요. 이게 북한도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웨딩 드레스를 하얀색은 아니지만 다른 색을 이제 해가지고 또 뭐 바닷가에 가가지고 같이 하트를 그린다던가. 보십시오.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서로 끌어안고 돌아치는 신랑 신부의 모습들은 숱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나다니며 또 지켜보는 대중 장소들에서 저렇듯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거리낌도 없이 노골적으로 추잡하게 놀아댈 수 있단 말입니까? 바닷가에서 하트를 하는 것도 풍기문란이에요? 결혼식이 어디 바닷가에 가서 하트를 그리냐. 이거는 이색적인 거다. 연애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이 있어야 되잖아, 연애보다도 북한에서 말하는 가정은 결혼을 합당하게 해서 너에게 당해 조금 뭔가 너의 노력을 바쳐서 살아라는 거지. 개인의 욕구나 충족을 하기 위해서 연애 결혼을 하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와이프가 그냥 그날 여자로 보이게 된 날이 있거든요. 있죠. 그 중에 한 친구가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결혼식에 그냥 축하해 주러 간 거죠. 근데 오락회라고 하는데 그게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타임을 가져요 그 시간에. 근데 집에서 하는구나. 제 와이프가 춤을 추는데 그 춤이 그냥 이 한국 애들 이게 뭐 거의 한국 댄스인 거예요 그냥. 무슨 뭐 북한 춤도 아니고. 아이돌. 네. 그랬는데 그 자리에가 청년동맹에서 나온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보안원도 있었고 보이즈돈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거나 청춘 남녀들이 나서 춤을 추고 이쁘게들 노니까 좋다고 같이 구경하고 박수 치고 같이 구경했는데 다음날 제 와이프를 호출했어요. 근데 남짓은 춤을 췄다. 괴뢰 춤을 췄다. 보안원한테 불려가서 엄청 욕먹고 비판서 쓰라고 그래서 뭐 비판서 좀 쓰고 그리고 1차 풀려 나왔는데 재차 군 청년동맹 불량지도원이 호출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거기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량지도원은 저하고 인맥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 와이프에게 좀 부정적인 방법을 쓴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 와이프의 마음을 살려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어디 사는 이름이 누구고 몇 살 된 여자아이가 갈 거다. 근데 조금 달고라. 내가 가서 구해준다 이런 식인가요? 조금만. 좀 잘해 기억으로 살살고. 가서 그 앞에서 좀 거드름을 피면서 이렇게 담배도 나눠 피면서 이렇게 어깨에 깃고서 이야기를 좀 쭉 하고서 쭉 데리고 나와서 저 오토바이 태우고서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우리 오빠 세네 이렇게 멋있다. 되면서 오빠가. 제가 북한에서 제 와이프와 연애를 해서 발전을 하게 돼서 나중에 결혼을 할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제 와이프의 출신 성분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농장원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노동계급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계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결혼을 하면은 남편까지 똑같이 농장원이 된 그런 신분 제도가 있거든요, 북한에. 그러니까 저는 저희 와이프와 함께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자식을 위하는 부모 마음에 저희 어머니께서 반대를 엄청 하시고요. 그러니까 또 자존심에 장인 장모님께서도 또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몰래 만나는 식으로 이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고 또 제가 와이프를 또 지키기 위해서 저도 또 저희 어머니 집에 나갔고요. 그러니까 동거를 시작한 거죠. 밖에서 동거를 시작해서
일단은 그 3대 악법 중에 하나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사실혼 생활을 하는 자들도 엄벌이 초월하는 그런 지침이 또 내렸거든요. 근데 당시 임신을 바로 한 거예요. 임신한 지 1개월째 될 때 제 와이프를 제가 내가 이 여자를 꼭 책임져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탈북을 해야겠다. 한국 가자. 이력 씨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여기서 북한에서 말하는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서 뭘 어긴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프라는 단어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저거 한 10년 이상 쓴 저 말버릇이거든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우리식이 아닌 이색적인 말투로 대화하거나 글 쓰는 행위에 해당이 된 걸로 보이고요.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래 왜곡해서 부르거나 우리식 아닌 춤을 추는 행위 이거 해당이고 사실혼하는 행위 또 걸린 거고요. 네. 3대 악법 중에 이제 조항에는 해당이 되는 행위를 하신 거죠. 예, 하신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탈북을 이제 하시게 된 것 네. 같고요. 예.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사실혼이 최근 북한에서 북한 청년들, 젊은 청년들 사이에 좀 유행으로 좀 자리 잡았나요? 아니면은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셨어요? 사실혼 생활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좀 많은 일이에요. 그래요? 네. 이 일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많았어요, 제주에. 네. 북한 주민 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3대 악법. 이건 도대체 누가 단속하고 처벌을 하는 걸까요? 북한 검열의 저승사자로 불리우는 이 조직, 북클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북한 정권의 눈이자 귀이자 북한 주민들을 떨게 만드는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바로 검열 조직인데요. 북한 정권은 외부 정보와 자본주의 생활 방식을 막기 위해 312 상무, 620 상무, 627 상무와 같은 다양한 검열 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조직은 백공고 상무인데요. 북한에 있을 때 그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그룹바라고 하는 일명 백공고 상무의 기술팀으로 한 6개월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백공고 상무의 기본 임무는 반국가 범죄에 해당되는 영상물 제작 그리고 유통 이거를 막는 것이고 그리고 비사회주의 그런 정보들을 그 주민들이 보는 것을 단속을 하는 그런 임무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조직 보위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법집행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첩 신고 내지는 반국가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만 이 사람들은 뭐 가택수색 내지는 어떤 수사에 임할 수 있는 이런 법기관인데 백공고 상무는 김정은이 부여해준 그런 권한에 따라서 임의의 순간에 임의 장소에서 가택수색, 주민들에 대한 검문을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보위부는 법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에 군고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약점이 있는 거죠. 백공고 상무는 2000년대 들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크게 유행하자 2004년 자본주의 문화를 막으라는 김정일의 방침을 따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백공부란 김정일이 방침을 내린 10월 9일을 의미하고 상무는 다양한 기관이 함께하는 연합조직을 뜻하는데요. 즉 10월 9일 김정일의 방침을 따르는 연합조직이란 의미입니다. 김정일이 만든 백공부 상무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열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되는데요.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전당의 모든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이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선멸전을 강도 높이 벌려나가며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에 근로단체 조직들을 적극 발동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2017년 12월 제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 회의에서 사상전 강화와 비사회주의적 현상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숙청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은은 이후 2018년 신년사에서도 반사회주의 문화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혁명적인 사회주의 문화 예술이 힘으로 부르주아 반동 문화를 짓눌러 버려야 하겠습니다.
덩달아 백공구 상무의 파워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여러 기관이 통합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자기네 기관에 영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간부들도 모든 단위 간부들이 일단 걸리면은 거의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죠. 백공구 상무에게 남녀노소 누구나 검열 대상이지만 그중에서도 주요 타깃은 바로 북한 청년층입니다. 노트텔, 휴대전화,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조작에 능숙하고 유행에 민감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백공구 상무는 주로 어떤 것들을 단속하고 있을까요? K-팝이라든가 뭐 한국 그 드라마 그리고 영화 그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국가 범죄예요. 그러니까 반사회주의 범죄거든요. 기본 그 목표는 반국가 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선전물, 영상물 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는 거는 비사회주의에 해당되는 그런 영상물들인 거죠. 백공구 상무는 정기적으로 수색과 단속을 진행하기도 하고 정보망과 주민 신고를 토대로 불시에 가택을 수색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합니다. 검열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휴대전화에 열람 기록을 만들고 이를 지울 수 없게 만드는데요. 열람 기록은 통신사를 방문해야만 삭제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심지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들의 불순 녹화물 시청을 막겠다는 각서까지 받아갔다고 합니다. 신문과 수사 과정에서도 폭력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일단 백공구 상무에 단속된 사람들은 그 다음날에 와서 상무에 와서 자기가 한 행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증거물 앞에서 인정을 하지만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그 별도로 마련된 그런 공간에 끌고 가서 한 반죽은 만드는 거죠. 젊은 애들이 그래서 계속 구타를 하고 때려서 강제로라도 이제 손지장을 받아야지만이 이 사람들을 처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폭행이나 무슨 이런 거는 무슨 뭐 다반사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 시행한 이후 백공구 상무를 포함한 모든 상무를 통합해 파리 상무로 재편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북한 주민을 괴롭히는 것은 기존과 매한 가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기 위해 만들어진 김정은의 검열기관.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지만 그 정도가 심해질수록 북한 주민들의 민심은 영영 떠나버릴 겁니다. 북한 검열을 집중 단속하는 부서가 따로 있군요. 송미 씨도 검열 당한 경험 있으세요? 네. 저는 뭐 남한 드라마가 아닌 중국 드라마를 보다가 이제 담당 보위원에게 이제 걸렸어요. 걸렸는데 담당 보위원이 저희 집 와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드라마가 뭐가 재밌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보냐. 이러는 거.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의 소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했겠죠. 안 했겠죠. 네. 마당 세대니까. 기존 동지 그거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보셨네요. 이랬더니 당황해가지고 에이 조금만 2분 살아가지고 말 못하면 유치원이나 보내겠다 이러면서 그 USB를 뺏어가지고 다음에 걸리면 너 이 정도로 안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경고만 하고. 저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서 하도 이런 뭐 진짜 불순 녹화물을 봐서 다 석대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막 무슨 남한 드라마 1시간을 보면 뭐 교화형 1년이다. 막 뭐 7시간짜리 드라마 봤으면 뭐 7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민들 속에서 이런 말들이 이제 전해지는 거죠. 시간당 1년. 네, 그리고 워낙 또 북한이라는 게 법에 대해서 여기 한국처럼 딱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법으로도 이 법이 아닌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하도 지저분하게 법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런 소문까지 이제 날 정도입니다. 그래요. 3대 악법이 북한에 등장한 이후에 더욱 심해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국제 인권 단체들의 악법 폐지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째입니다. 꾸준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개선 안 되고 있죠. 말로 해서는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작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켜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됐잖아요. 김정은도 그렇게 하면 좀
안 됐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 아시다시피 2023년 3월경에 푸틴을 이제 ICC에서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 죄명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이유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사실 김정은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에 무기들을 불법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방조범으로 해서 ICC에 공범으로 제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김정은 거기 재판소에 세워서 따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혹시 두 분의 따지고 싶은 제목 김정은이 거기 앞에 서 있으면 그런 제목이 있을까요? 아, 그런 날이 진짜 오면 좋겠어. 제목이야 너무 많죠. 뭘 많아요. 한 가지로 딱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인간의 기본 인권 자체도 다 침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계란에다 밀가루 섞어서 그냥 팍 던져버리고 싶네요. 네. 예. 혹시 뭐 따지고 싶은 게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 마라. 이 북한 주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김정은의 3대 악법에 대해서 오늘 조목조목 살펴봤고 또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셔서 그 3대 악법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법이 아닌 오직 김정은의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됐어요. 북한은 정상 국가를 꿈꾸고 있다라고 늘 말하지만 지금 이 법만 봐도 모호성 때문에 제대로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고 평가를 하셨던 만큼 그 누구도 하지 않을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